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병욱 의원님,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30일 남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각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에 앞서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지금 이어가고 있죠? 예, 그렇죠. 이번 이재명 캠프의 3대 키워드가 현장, 경청, 통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장에 접근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주자. 네. 그리고 가슴으로 답을 해주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일정도, 강원도, 경상북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좀 힘들어했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소외돼 왔던 지역에서 먼저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워낙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기조 위에서 경청하면서 그리고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너무나 이상적이고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네. 잘 모아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이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전쟁 속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서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예, 그런 기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56.53%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심은 물론 민심에서도 이른바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김 후보 선출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처음부터 11명에서 시작해서 8명 그리고 4명 뭐 2명 최종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이제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프레임은 찬탄과 반탄 이 프레임이 살아 있었고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누가 후보로 우리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면은 한덕수 총리하고의 흔히 말하는 빅텐트를 쳐서 그 빅텐트의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 우리 당 후보와 한덕수 총리 간의 이 단일화인데 네. 이 단일화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냐.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로 기결된 거죠. 저는 하나 좀 놀랬던 게 이 최종 파이널 경선이 있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을 조사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우리 후보 간에 이렇게 단일화를 희망하는 그 우리 당원들 여론이 60에서 한 65%가 꾸준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내용이 바로 그 지금 현재 네.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6대4 게임이 됐거든요, 이번에. 네.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당원들의 선택지는 아무래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를 벌리느냐 그런데 그 국민 여론에서도 뭐 3%의 근소한 차이지만은 대략 김문수 후보가 앞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국민과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은 한덕수 지금 현재 무소속 지금 현재는 후보입니다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반 이재명 이제 빅텐트를 꿈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만은 좀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 헌정 질서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한덕수 지금 무소속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소위 뭐 윤석열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정강훈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정말 국민의 뜻과는 달리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정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도 해방 후에 보수당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온 정당이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때는 또 분열되면서 나름대로 고통도 겪었고 네. 그런 과정을 겪어온 보수당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이념적으로 극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증오와 혐오를 극대화시키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조장을 하고 네. 그게 극우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보수당이 보수다운 그런 행보 속에서 염치 있는 부끄러움도 알고 네. 체면도 유지하고 그리고 염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뭐 사전투표 폐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치인이라 하면 국민의 투표권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정권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인데 네. 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선고가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복종하지 않는 불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참여보다는 자기 지지층만 참여해서 의사결정 내리고 그 지지 기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그런 발언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21세기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수를 저버리고 극우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운이 네.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무당층,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제가 있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거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7일, 또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고요.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뭐 중앙선관위에 이제 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까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의 이 단일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제 투표용지 인쇄 시작되는 25일이 데드라인인가요? 그렇죠. 저는 데드라인을 이제 투표 인쇄 용지 들어간 최종적으로 기호와 이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빠져야 될 사람 빠지는 네. 그때까지가 이제 협상 저는 시야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선출된 우리 김문수 우리 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냥 무턱대고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의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다. 당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뭐 그거는 우리 당에 뭐 많은 이제 뭐 그런 단일화를 희망하는 그런 당원들도 많고 또 현역 의원들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당무 우선권에 모든 권한을 당 후보가 다 후보가 가진다.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김문수 후보 자신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현재 저런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그 단일화 빅텐터에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하고 이뤄내야 되는데 근데 김문수 지금 우리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 쉽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저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김문수 선배는 뭐 저 노동운동 대선배입니다만은 저번에 권력 의지도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때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리 당내 경쟁자를
뭐 사실상 사전에 다 주저앉혀버리고 그때 후보가 거의 없을 상태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멱살도 잡히는 그럼요. 그런 일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네, 끝까지. 거기다 맞짱 뜨자고 나선 사람이 바로 네. 지금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선 과정에 상당히 봉변도 많이 당했죠. 네. 그럼에도 초지일관 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할 수 있는 국민적 명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인 좀 뭐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재명을 대표를 끌 수 있는 묘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 저건 누가 봐도 김문수 국민의힘 이 공당 후보가 이거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정치적 결심을 했구나 이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이 단일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지지율 차가 지금 그렇게 크질 않고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지지율에서 고만고만한 차이가 있으면요. 네. 이 단일화는 엄청난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김병욱 전 의원님, 네. 방금 이제 김성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 단일화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른바 네. 뭐 반이재명 또 뭐 개헌 빅데이터론을 강조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당대당도 아니고 뭐 지층 겹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과연 이게 폭발력이 있을까라는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되더라도 과연 시너지 폭발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죠. 과거 이제 단일화라고 하면은 뭐 3당 합당,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다음에 DJP 연합, 네.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쪽의 민주당과 또는 저쪽 보수당의 단일화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이준석, 윤석열 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지 기반의 차이가 있었죠. 분명한 색깔과 세대 또는 지지 기반,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일화를 했을 때 플러스 알파라는 기대 효과를 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장관을 했던 분들이고 국무총리를 네. 했던 분이고 탄핵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그리고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네. 이런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단일화의 진행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또 룰을 만들어서 단일화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우리가 단일화 과정 보면은 적합성이냐 경쟁력이냐 뭐 그런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뻔히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걸 한쪽에서 수용을 할 가능성은 네. 없겠죠. 결국에는 정치 협상에 의한 단일화인데 정치 협상에 의한 단일화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있는 속에서는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대권을 포기하고 향후 당권을 누가 칠 것인가 네. 그런 차원에서의 셈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고법에서는 15일 첫 공판기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나 자신을 살려주는 판결 같은 경우는 정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법원이 자신한테 또 좀 불리하거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건 그냥 사법 쿠데타가 되고 그냥 정치 보복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제가 오늘 방송에 출연한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제가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네. 균형적인 분이에요. 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입니다. 당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시는 분이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진짜 부자 몸조심하고 이제 사실상 한 달만 어떻게 잘 버티면 된다는 그런 심리로 가는데 대부분의 이 파기환송은 정말 뭐 큰 충격을 입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지금 15일 날 신속한 지금 이제 기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까지 이거 뭐 언제 선고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5일 첫 공판기일이 잡히고 최소한 서울고법에서 어떤 최종심 대법에 이제 이걸 또 이제 다시 재항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거기 때문에 최종 대법 결론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고법에서 일단 결정이 나버리면은 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킨 그 대법이 이 서울고법의 결론은 뒤집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좋죠. 대한민국 그래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후보는 뭐 입후보 등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예시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피해 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범죄 사실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우 의원님, 대법원이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칫 후보 없는 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던데요. 네.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지금 몇 시죠? 4시부터 이제 어총이 시작됐거든요. 네. 거기서 대응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파면 이후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양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파면 이후 6월 3일까지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리더를 어떻게 하면 뽑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대법원이 끼어든 거죠. 이거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어떻느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의 재판을 늦게 해온 거는 법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그동안에 1심, 2심 이런 걸 늦게 했는지 그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원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을 후보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고요. 이제 국민들은 6월 3일 날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뽑을 것인가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든 거죠. 네. 그것도 너무나 이례적인 거죠. 갑자기 소부했던 것을 전원 합의체로 끌어들였고 그날 바로 또 심리를 했고 네. 이틀 뒤에 2차 심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7일 이후에 파기환송을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도 사실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모습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정말로 이재명 죽이기에 뭔가 기존의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판결의 결정보다는 이런 모든 과정이 충분히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과 법원이 일체화돼 있고 그 속에서 한덕수의 출마라는 또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과 기득권 카르텔의 나름대로요. 절대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당의 보고에 의하면은 하루에 우리 당원들이 한 5천 명씩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제부터 네. 이제 분노가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 당원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거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대법원의 이런 의도가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이 선택할 시간이라는 것을 국민의 주권의 시대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깨우칠 겁니다. 그래서 네. 6월 3일 날 정말로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이재명 후보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단일화 문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도의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승부수는 뭐가 될까요? 역시 단일화입니까? 단일합니다. 이 단일화는 뭐 한편으로는 뭐 민주 정치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근데 꼭 있습니다만은 성공만도 안 했잖아요. 지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그게 꼭 성공으로 이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가 한 4번 정도 시도가 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실패하고 3번은 거의 성공했죠. 네. 뭐 13대 대선에서도 DJ 같은 경우는 DJP를 통해서 당시 이해창 후보를 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단일화의 효과죠. 15대에서. 그리고 16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역시 정몽진 후보와 단일화를 그랬죠. 통해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의 단일화 실패는 뭐 그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화는 당선 유력 후보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인 수단이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 뭐 후보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이나 또 만일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지금 윤석열 당시 정부 국정 운영의 행주풀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암담한 상황도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중심의 이런 입법 권력 외에 5년짜리 제왕적 통치 권력까지 부여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걱정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일화는 이재명을 이겨서기 위한 그런 뭐 후보 간 단일화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개헌까지 이뤄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 정치 권력 구조 개편 없이는 앞으로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위기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 이재명 그런 그리고 개헌 이런 세력들이 빅텐트를 통해서 이렇게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집의 결과물은 단일화죠. 네. 단일화는 뭐 참 험난하면서 앞으로 갈 뭐 김병욱 의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중요 변수가 될까요? 역시 단일화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일화가 물론 뭐 변수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단일화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거는 사실 퀘션 마크고 네. 그 부분을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국민에게 어필을 하면은 뭐 조금이나마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 보고요. 사실 지금은 누가 민주주의를 잘 지킬 것인가, 네. 누가 헌법을 잘 준수하고 이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 온 이것을 잘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과거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나아가서 더 멋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하나 선거구도는 중요한 어떻게 거는 보세요? 뭐 민주당은 이제 헌정수호 세력 때 내란 세력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반 이재명 개헌론을 얘기하던데요. 민주주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정수호죠. 네.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옹호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머리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네. 그러려면 그동안에 정치를 꽤 해오고 준비해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겪으면서 성과를 내온
그런 경험을 가진 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저는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켜서 그 국민적 기본권 이 선택 이 자체를 갖다가 훼손시킨 이 공직선거법은 왜 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다음 선거에 출마를 제한시키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공직선거법을 임하하에서 유죄를 받으면은 다음 선거에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게 이 법 도입의 근본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최종 시민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가장 그래도 민주정당을 자처한 민주당이 후보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로 그대로 진행시킨다면은 그럼 대선 이후에 또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과 국정 혼란 이런 부분에 또 조기 선거에 대한 이 문제점을 헌법 84조 가지고 또 국민들과 또 여야가 정치권이 좀 목을 메고 싸울 수밖에 있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재판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유죄가 대법원이요? 되더라도 네, 네. 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데 설령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재판이 되더라도 유죄가 되더라도 그거는 이전에 일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의 결과로 잊어지는 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 의원님 예. 민주당 의원들이 또 25명이 발의한 그 현재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법을 즉각 철회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다수설로 가지고 이미 인정하고 아니요, 있다면서 제 왜 말씀은 재판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은 재판 중지되어야 중지법을 된다가 만들어서 다수설인데 재판은 중지되어야 된다가 다수설인데 하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입법을 보완하는 거죠. 네. 그걸 확인하는 입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알겠습니다. 논쟁을 예. 막겠다는 겁니다. 네. 요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